서울의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그 담당 변호사, 장완희 변호사부터 그 내용에 대해서 제소를 할까 그 심판소 청구서 제출한 것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제가 제일 마지막으로 돼 있던데 또 제일 먼저 하라고 하셔가지고 당황했습니다. 장완익 변호사입니다. 어제 B씨급 전범 피해자 10분이 유족도 포함됩니다만 10분이 한국헌법재판소에 한국 정부가 청구권 협정에 따라서 외교적 협의를 안 하고 있는 게 위헌이다라는 것을 확인해 달라는 그런 헌법 소원을 제기했습니다. 통역이 필요합니까? 구체적인 내용은 헌법 소원 심판 청구서라고 해가지고 아마 다들 갖고 계실 것 같습니다만은, 제가, 지금 이 헌법소원의 구체적인 내용을 이 자리에서 설명드리는 것보다도, 간단하게, 어떻게 지금 이렇게 헌법소원을 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청구하신 분이 10명인데 10명 중에 지금 생존해 계신 분은 방금 보셨던 이양래 선생님밖에 없고 나머지 9분은 생존자가 아니라 유족들입니다. 유족 9분하고 생존자 1명 이렇게 10분이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그 다음 이 10분 중에 일본에 거주하신 분은 이양래 선생님을 포함해서 3분, 한국에 거주하고 계신 분은 7명이 되고, 당시 보면은 이 10분 중에, 피해자 10분 중에 3명은, 사형 선고를 받고 사형이 집행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7분은 징역형을 구형받고, 여러 교도소에서 수감되어 있다가 가석방 혹은 형을 다 살고 석방이 된 분들입니다. 이 소송이 왜 오게 됐는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은 먼저 어쩔 수 없이 위안부 혹은 원폭 피해자들이 헌법재판소에 제소하게 된 그부터 설명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는 한국에서 있었던 정보 공개 소송을 설명해야 되고 또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는 한국에서 진행됐던 미쓰비시 소송이라는 걸 설명해야 돼서 너무나 복잡합니다만은 아주 간단하게 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990년대 한국에 계셨던 일본에 계셨던 교포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일제 시기에 강제동원 피해자, 위안부를 포함해서 군인 군속 노무자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나 일본 기업을 상대로 해서 많은 소송을 일본에서 제기했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소송이 다 패소했죠. 일본 기업은 그나마 한국 피해자들과 조금 몇 차례, 한 3차례 정도 화해를 한 경우가 있습니다만은 나머지 일본 정부에 대해서는 다 패소했고 일본 기업에 대해서 한 소송도 거의 다 사실은 한국 피해자들이 패소했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이렇게 1990년대에 많은 소송이 있었습니다만은 그 소송에서 패소하게 되니까 1990년대 말쯤 돼서는 이게 꼭 일본에서 소송하는 게 여러 가지 면에서 좋습니다만은 꼭 일본에서만 소송할 필요가 있겠느냐 해가지고 한편으로는 미국에서 한번 소송을 해보자 라는 움직임이 있었고 또 한쪽에서는 한국에서는 또 이 문제에 대해서 이런 피해자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할까 해서
한국 법원에 제소하자라는 운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90년대 말에는 주로 미국에서 위안부들이나 혹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미국 법원에 일본 기업이나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2000년부터는 한국에서 일본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또 제기하게 됐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미국 소송도 또 다 패소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미국 소송도 다 패소하고 2000년에 제기했던 소송이 한국에서 제기했던 소송이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해가지고 히로시마에서 강제 노동을 한 그런 그 분들이 소송을 했는데 이 소송 도중에 가장 큰 쟁점이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쟁점이 한국과 일본 정부가 1965년 맺었던 청구권 협정으로 해가지고 다 해결된 문제가 아니냐라고 미쓰비시 중공업이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피해자들은 그게 무슨 말이냐. 이 청구권 협정이 체결됐지만은 자기들의 그런 그 피해 문제, 손해배상 문제는 청구권 협정으로 해결이 된 문제가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원고들, 피해자들이죠. 피해자들은 첫 번째는 그러면은 한국 정부와 일본 정부에게 청구권 협정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가, 이 문제가 해결됐는지 안 됐는지 하는 그 입장을 물어보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법원이 그걸 받아들여줬죠. 법원이 받아들여줘가지고 먼저 한국 정부한테 물어보자. 그래서 당시 외교부에게 청구권 협정에 대해서 해석을 해달라. 이 문제가 해결된 문제냐, 피해자 문제가? 라고 요청을 했는데 그 당시 외교부는 여러 가지 외교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답변을 해줄 수 없다. 라고 회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결론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그렇다면은 일본 정부한테 물어보는 것은 아무 필요가 없을 것 같다. 한국에 있는 일본 대사관을 통해서 물어봤자 부정적인 답변이 나올 것이니까 그 다음에 추진한 거는 그러면은 한국 정부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청구권 협정 관련 문서가 있을 거 아니냐. 이 문서를 한번 보자. 해가지고 두 번째로는 그 문서를 이 법원에 제출해달라라는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것도 역시 외교부를 통해서 했는데 그 외교부 답변 역시 마찬가지로 이게 또 외교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청구권 협정 관련 문서를 법원에 제출할 수 없다라는 답변이 왔습니다. 이런 답변이 오다 보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왜 이거 문서를 공개 못하느냐 해가지고 여기 그 미쓰비시 중공업에 소송했던 피해자를 포함해가지고 한 100분 정도 일본에서 소송했던 그 원고들도 있고 유족들도 있고 해서 그 한 100명 정도가 한국의 외교부를 상대로 문서 공개 소송을 2002년 말쯤에 시작을 하게 됩니다. 2002년 말쯤에 시작한 그 문서 공개 소송은 2004년 2월 13일 날 첫 번째 그 1심 선고가 됐는데 문서 전체를 공개하는 건 좀 곤란하지만은 이 피해자들이 요구하고 있는 그 문서 중에서 한 5건 정도 문서는 이런 그 피해자 문제가 어떻게 해결됐는지에 대해서 중요한 문서이기 때문에 이것은 공개를 해야 된다라는 1심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피해자들도 그렇고 한국 정부도 항소했습니다마는 이게 한 2004년 말쯤에 돼가지고 서로 이렇게 이걸 계속 소송을 하지 말고 어떻게 좀 합의를 해보자라는 제안이 한국 정부가 했죠. 그 제안 내용은 뭔가 하면은 이 문서 공개 소송을 좀 치하를 해달라. 문서 공개 소송을 치하를 해주면은 한국 정부는 이 청구권 협정 관련된 문서를 다 공개할 의사가 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어떻게 믿느냐고 했지만은 여러 차례 대화를 통해서 한국 정부가 문서를 공개할 뜻이 있음을 확인하고는 2005년 1월 달에 이 청구권 협정과 관련된 문서 공개 소송을 원고들이 취하하게 됩니다. 취하하고 나서 2005년 8월에 한국 정부가 문서를
다 공개하죠. 청구인 협정 관련된 문서만이 아니라 한일 수교와 관련된 모든 문서라고 해서 뭐 과연 다 모든 문서겠습니까만은 아주 극비 사항인 문서 외에는 전면적으로 다 공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2005년 8월 26일 날 민과 간이 같이 모여서 공동위원회가 구성됐는데 그 공동위원회에서 이 공개와 관련돼 가지고 담화를 하나 발표하는데 담화 내용이 위안부 문제는 반인도적 범죄 행위니까 청구인 협정의 대상이 아니다. 두 번째 산림 문제 혹은 원폭 피해자 문제 역시 이렇게 한일 수교 회담에서 논의가 안 됐기 때문에 청구인 협정 대상도 아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국 정부는 외교적인 노력을 다 하겠다라는 그런 선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당시 한국 피해자들 중에서도 위안부 피해자 혹은 원폭 피해자, 산림 피해자들은 그럼 이거 앞으로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를 상대로 외교적인 협의를 해서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거라는 그런 기대를 갖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좀 기다렸습니다. 위안부 피해자들도 그럼 빨리 한국 정부가 외교를 교섭해라.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 청구인 협정 틀이 아니라 청구인 협정 말고 다른 어떤 틀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했고 다른 피해자들도 마찬가지인데 한국 정부가 실제로 2005년 8월에 이런 결정을 했습니다마는 위안부 문제 해결 안 됐다, 산림 문제, 원폭 피해자 문제 해결 안 됐다고 했지만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다. 별로 이제 적극적인 노력을 안 한 거죠. 그러니까 2006년 돼 가지고 위안부 피해자들이 이렇게 한국 정부가 노력 안 하는 것 자체가 부작위고 이런 부작위가 헌법에 반하는 게 아니냐. 그래서 부작위위원 확인을 구하는 심판 청구를 헌법재판소에 2006년에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2008년 되니까 원폭 피해자들이 또 마찬가지로 원폭 피해자들을 위해 가지고 한국 정부가 한 게 뭐냐? 2005년 그런 결정을 하고 난 뒤에 아무것도 안 했다. 그래서 원폭 피해자들도 또 2008년에 또 헌법재판소에 위안부와 마찬가지로 똑같은 그런 부작위위원 확인 심판 청구를 하게 됩니다. 2006년 위안부, 2008년 원폭 피해자들이 이렇게 부작위위원 심판 청구를 했습니다마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헌법재판소에서 사실은 그냥 묵혀뒀습니다. 그냥 귀찮은 문제, 골치 아픈 문제, 힘든 문제니까 좀 판단을 자꾸 미뤘죠. 미뤘는데 헌법재판관들 중에서도 좀 이런 문제는 빨리 해결할 필요가 있는 거 아니냐. 예를 들어 위안부 문제 같으면은 헌법재판관 중에 여성 헌법재판관들도 계시는데 그런 분들은 이 문제 빨리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니냐. 빨리 이걸 좀 논의를 하자. 이렇게 다른 헌법재판관들에게 이야기를 하게 됐고 또 여기 이 문제에 관심 있었던 또 다른 남성 헌법재판관도 이건 빨리 논의해가지고 빨리 결론 내려야 될 문제지 그냥 내팽겨 두고 말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좀 논의가 진행됐습니다. 그 진행된 논의 결과가 2011년 8월 30일 한국 정부가 이렇게 위안부 문제, 원폭 피해자 문제와 관련해가지고 일본 정부와 외교적 협의를 안 하는 것 자체가 위헌이다. 라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한국 정부가 여러 가지로 반발을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헌법재판소가 당신네들이 그렇게 노력 안 하는 것 자체가 위헌이다. 라고 판단하니까 한국 정부가 그때부터는 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TF팀도 만들고 또 여러 차례 일본 정부에게 이 원폭 피해자 문제 혹은 위안부 문제를 논의를 하자라고 요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2011년 8월 30일 날 결정나고 나서 2011년 한 말까지 혹은 2012년 초까지 그런 노력을 한국 정부가 사실 좀 기울인 것 같습니다. 그게 꼭 적극적이다, 소극적이다 말은 못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나름대로 한국 정부가 할 수 있는 성의는 표시한 것 같습니다.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 가지고. 근데 이제 이게 상대방이 있는 문제니까 일본 정부 입장은 계속해서 청구인 협정으로 이런 문제까지 다 해결됐다.
라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어떤 해결책이 잘 안 나왔던 거죠. 뭐 그 과정에서 위안부 문제 같으면은 2012년에 일본 정부에서 여러 가지 제안이 있었습니다. 일본 정부가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서는 일본 총리가 사죄의 뜻을 표시하고 그런 거 사죄문 혹은 사과문을 당시 주한 일본 대사가 직접 그 위안부 피해자들한테 전달하고 또 일본 정부로부터 돈을 마련해가지고 그 위안부 피해자들한테 또 뭐 사과의 그런 혹은 위로금, 뭐 사과금 혹은 뭐 사죄금 여러 가지 말이 많았습니다. 그런 또 돈을 지불하고 이런 형식으로 해결하자라는 그런 뭐 제안까지 했습니다만은 한국 정부 혹은 뭐 위안부 단체는 그건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해서 그건 합의가 안 됐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보니까 위안부 피해자도 그렇고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해서도 한국 정부가 어쨌든 좀 노력하는 것 같은데 살린 피해자가 있었습니다. 살린 억류 피해자들은 2005년 민간공동위원회 결정할 때는 분명히 살린 피해자도 있었으니까 살린 피해자들을 위해서도 한국 정부가 좀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위안부나 원폭 피해자 문제만 거론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살린 문제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가 별로 하는 게 없다. 그래서 살린 피해자들도 2012년 11월에 다시 또 한국 정부를 상대로 부작위 위헌 심판 청구를 하게 됩니다. 그에 대해서 그럼 또 지금까지 아직 진행되고 있습니다만은 2012년 11월 달에 제기하니까 답변이 왔는데 한국 정부가 2013년 7월쯤에 답변이 왔습니다. 7월쯤에 답변이 왔는데 답변 내용에는 증거가 하나 있습니다. 증거가 뭔가 하면은 한국 정부가 여러 가지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 엄청 노력했다. 살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아무런 협상을 안 한 게 아니다. 부작위 상태가 아니다. 여러 가지 행동을 했기 때문에 부작위 자체가 아니고 지금도 노력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제출한 증거가 뭔가 하면은 2013년 6월 3일 날 한국 정부가 외교부죠. 한국 외교부가 주한 일본 대사관에게 구술서라는 걸 보냅니다. 구술서는 뭔가 하면은 구체적인 내용은 살림 문제에 대해 가지고 한국 정부랑 일본 정부가 좀 더 논의를 하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서 라고 하는 외교적인 요청을 합니다. 일본 정부에게. 근데 이 구술서라는 거, 이제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한테 이렇게 요구하는 게 괜히 나온 건 아니겠죠. 괜히 나온 건 아니라 사실은 2012년 11월에 살린 피해자들이 이렇게 헌법 소원이라는 걸 하니까 거기에 대한 대응책이겠죠. 한국 정부가 그전에도 노력을 많이 했고 외교적인 노력을 많이 했고 또 앞으로도 하고 있고 계속 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 증거로서 2013년 6월 달에 이렇게 일본 정부에게 우리가 요구를 했다. 우리가 계속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답변서를 제출을 하게 됩니다. 뭐 살린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조금의 성과는 거둔 거죠. 이게 과연 이 살린 억류자들이 이렇게 헌법 소원한 게 마찬가지로 헌법재판소에서 부작위 위헌이다라는 판단이 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 답변서를 보면은 그거 아니다 라면서 여러 가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65년 청구권 협정이 체결된 당시 살린에 있었던 사람들은 소련 국적을 갖고 있거나 무국적자였을 가능성이 많다. 혹은 북한 국적이었을 가능성이 많다. 그런데 이 헌법 소원이라는 것은 한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 소원을 해야 되는 것인데 이렇게 소련 국적 당시 북한 국적 무국적인 상태에서 이런
상태에서 이제 청구협정이 체결됐으니까 그럼 이게 가능한가? 한국 국적이 아닌 사람들이 이렇게 헌법 소원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문제부터 그럼 이거 헌법 소원 자체가 각하돼야 된다. 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한국 정부가 여러 가지 또 부작위 상태가 아니라 여러 가지 외교적 노력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또 기각돼야 된다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주장을 많이 해서 과연 어떤 판결이 나올지 어떤 결정이 나올지는 궁금한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사실은 어제 B씨급 전범 피해자들이 또 헌법 소원을 하게 된 겁니다. B씨급 전범 피해자들은 아주 간단한 입장입니다. 이 살린 경우 보면은 한국 정부가 여러 가지 외교적인 노력을 했다라고 거론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또 실제로 여러 가지 외교적인 협의를 한 것 같습니다. 위안부도 마찬가지고 원폭 피해자와 관련해서도 한국 정부가 여러 가지 일본 정부랑 외교적 협의를 했죠. 했음에도 불구하고 위헌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결정이 나왔습니다만은 살린에서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살린, 원폭, 위안부와 다르게 B씨급 전범 피해자와 관련해서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제가 판단하고 있기로는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를 상대로 외교적인 협의를 과연 했는가 한 차례라도 그동안 65년 이후에 그 자체가 궁금하죠. 아무런 그냥 방치 혹은 방기한 상태가 아닌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이 문제 그냥 골치 아픈 문제라고 여기고 서로 외교 테이블에 올려놓은 적이 없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건 뭐 부작위 정도가 아니죠. 아예 그냥 아무것도 안 했다라는 거 되니까 이건 부작위라고 해야 될지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아주 아무것도 안 했다. 라는 게 요번에 그 헌법 소원을 한 이유입니다. 한국 정부가 왜 이렇게 아무것도 안 했느냐. 뭔가 이렇게 외교적인 노력이라도 했어야 되는데 그 노력 자체를 시도조차 안 한 것 같다. 라는 게 어제 청구했던 헌법 소원의 주 내용입니다. 아무것도 안 한 거 아니냐. 이 기민이라고 하죠. 그냥 국민을 내팽겨 쳤다.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국가의 의무를 전혀 이행을 안 했다. 뭐 외교적 보호권 이야기할 필요도 없이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그런 대상도 아니었던 것 같고 왜 그랬느냐? 한국 정부에서는 일본 정부가 알아서 해결해야 될 문제다. 라고 봤고 일본 정부가 알아서 하는데 우리가 굳이 감나라 대추나라 할 필요가 없다. 그냥 알아서 할 문제라는 그 입장만 견지했지 여기에 대해 가지고 일본 정부 혹은 일본 외무성과 한국 외교부가 제대로 머리를 맞대고 진지하게 논의한 적이 없는 것 같다. 여기 보면 몇 번 저희들이 이제 한국 정부에게 공개 질의한 게 나옵니다. 이게 전체가 다는 아닙니다만 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도 그냥 노력하고 있다라는 거지 구체적으로 무슨 행위를 하고 있다. 교섭을 하고 있다. 협상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답변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냐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한 게 과연 이제 부작위고 위헌이냐라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또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아무것도 안 한 건 사실인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사실은 듭니다. 그 다음에 사실은 부작위 위헌 결정까지 나려면은 외교적인 분쟁이 있어야 됩니다. 이 분쟁 해결의 수단이 청구인 협정에 있는데 그걸 안 했다라는 건데 과연 한국 정부와 일본 정부 사이에 이 B씨급 전범 문제에 관해서 외교적 분쟁이 과연 있느냐 이 해석과 관련돼서 그 자체가 사실은 의문일 정도로 한국 정부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분쟁이 있었다면 사실 서로 간에 이건 우리 말이 맞다 일본은 자신들의 말이 맞다라고 했을 건데 이 분쟁 자체가 있었는가 B씨급 문제에 대해서 청구인 협정과 관련해가지고 해석상의 차이가 있어서 심각한 분쟁이 있었는가 자체가 사실은 문제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까지 할 정도로 한국 정부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사실은 위안부 원폭 피해자 살린 문제랑 B씨급 문제가 좀 차원이 다른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사실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한국 정부가 살린 헌법 소원에 대해서는
한 60페이지에 걸쳐가지고 자신들이 무슨 일을 했다라는 것을 상세하게 적어냈습니다. 이 B급 전부 문제에 대해서는 뭐라고 할까? 사실은 그 답변을 듣고 싶어서 이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이고, 답변을 듣는다는 것은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앞으로라도 외교적 협의를 할 때 B급 전범 피해 문제도 같이 넣어서 호를 해가지고 외교적 협의도 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 사실은 이 일제 시기의 그 피해 문제가 잊혀져 있는 게 많죠. 시베리아 응유자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꼭 이렇게 한국에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많이 제기했기 때문에 외교적 협의의 대상이 되는 게 아니라 그 피해자가 있다라면은 그 전체가 다 사실은 협의의 대상이 돼야 되고 같이 해결을 해야 되는데, 한국 정부는 문제 제기하면 그 문제만 해결을 하려고 하지 전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또 기울이지 않지 않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한국 정부가 B급 전범 피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또 한국 사회도 이 B급 전범 피해자들이 어떤 피해를 입었는가에 대해 가지고 조금 더 알게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 또 이게 이 헌법소원이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과연 어떤 노력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좀 밝혀보고, 앞으로라도 그렇게 노력을 할 수 있도록 좀 촉구하기 위한 그런 디딤돌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쭉 보시고, 제가 이 문제 자체가 한국 사회에서 잘 알려지지 않은 문제이기 때문에 제일 큰 이 청구서를 쓰면서 좀 고심했던 거는 어떻게 하면 헌법재판관들을 설득시킬까? 이 문제가 무슨 문제인지에 대해서 좀 알게 할까? 일단 공부를 해야지만이 관심을 가져야지만이 어떤 해결책이 나올 거니까 한국 사회가 워낙 모르고 그럼 헌법재판관은 더 모를 겁니다. 그래서 아주 간단한 심판 청구서를 썼습니다만 앞으로 계속 보충해 나가면서 여러 가지 피해자들의 피해 상황, 구체적인 살아온 생애에도 진술서 혹은 여러 가지 형식으로 좀 제출을 할 수 있을 것이고, 이 피해 문제가 뭐였는지, 또 일본에서는 어떤 노력이 있었는지, 일본에서 소송도 했고 일본 정부를 상대로 우리 B급 전범 피해자들이 많은 노력을 했는데 그것도 한국에 알려지지 않았다면 어떤 노력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반응이 어땠는 건지에 대해서도 좀 구체적으로 계속 풀어나가는 계기가 되고, 그동안에 한국에서는 뭐 했는가 계속 물어보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이거 그냥 심판 청구 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가 더 중요한 계기가 될 것 같고, 그래서 앞으로 저도 마찬가지로 B급 전범 피해 문제에 대해서 더 많이 공부를 하고 또 더 많이 한국 사회에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네, 강원희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아주 자세하게 역사적인 흐름 알기 쉽게 설명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헌법재판소 앞에서도 일본 언론계 NHK하고 건전통신에 인터뷰를 했었지만도 그때는 아주 짧게 했었는데 오늘은 아주 자세하게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한국의 돈진회 회장님이신 강동원 회장님의 인사 말씀 받겠습니다. 이렇게 있었어. 순서가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우리 B급 전범은 아직도 생소한 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B급 전범에 대한 배경이나 이런 거는 참 애매한 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 전범재판 현황을 보면은 148명에 3,223명의
남양군도로 가가지고 포로감시원 생활을 하다가 그 재판을 받은 사람들이 그 형을 받고 한 사람들이 148명입니다. 거기에서는 미국에서 3명, 영국의 재판에서 56명, 호주에서 5명, 하란에서 68명, 또 그 중에 중국에서 16명이 통역관으로 이러다가 그 비시급 전범으로 해서 우리나라 그 비시급 전범으로 재판받은 사람들이 148명입니다. 그러나 중국에서 그 재판을 받은 사람들은 우리가 아직 그 내용을 알 수가 없는 환경이고 중국에 몇 번이나 조회를 해도 그 아직 불통되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는 미국이나 영국이나 호주나 화란 이쪽에서는 그 재판 기록도 저희들이 입수를 해가지고 그 해석을 한 것도 있고 또 그동안 그 진상규명위원회에서 그 일하시던 우리 이세일 박사님이 수고를 해주셔서 그 해설지까지도 나오고 그 화란 재판에 대해서는 그 재판 기록까지도 공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우리가 이제 일본을 상대로 우리가 쭉 재판을 해왔지만은 일본은 그동안에야 55년도 그 한국 동진회가 설립되면서부터 스카모 형무에서 하면서부터 줄곧 책임을 질 수 있는 정도가 되면서도 미뤄왔던 겁니다. 그러나 65년 한일 회담이 끝난 데는 모든 것이 이 회담에 다 결정돼 가지고 더 이상 우리 한국하고는 대화를 할 수가 없다 하는데 지금 밀고 나왔지만은 지금 아까도 우리 변호사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그 한일회담에서 우리 비식급 문제가 논의가 됐을 때 이거는 그때 이 사항이 아니고 앞으로 다시 대화를 해서 해결하자라는 일본 측의 그 공문서가 요번에 그 진상이 밝혀져 가지고 우리가 또 그 정부를 상대로 질의서도 내고 답변서도 받았습니다. 이제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노력해 오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실질적으로는 148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피해자는 뭐 더 많을 수가 있지만은 실질적으로는 그 움직임이 상당히 미미합니다. 그리고 한국 정부와 그 일본 정부 간의 미묘한 그 차이. 일제 시대에 한국은 일본 정부의 식민지로서 그 한국 정부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처지가 되질 않았었기 때문에 일본 정부의 말을 듣고 모든 것이 움직였던 걸 감안할 때 우리 한국 정부가 책임져야 될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지금의 현재 와서는 그 헌법 소원을 내게 된 동기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 그 소원을 내지 않으면 국민의 권리 또 국민을 보호할 의무, 국가의 의무 이런 걸 해달라는 거지 어떤 뭐 보상을 해달라 뭐 하는 거 정부를 보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와 마찬가지로서 우리가 그 지향하는 거는 일본 쪽에서 어디까지 사실을 자기가 인정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그 아닌 거는 아니라고 하고 긴 거는 사실대로 잘못한 거는 사과하고 서로가 상호 협력해 나가는 방안을 요구하자는 데에 목적이 있는 거지 어떤 것을 뭐 탓하고 그걸 비방하고 하는 것이 목적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그 비시급 전범에 대한 그 유족들이 하는 일은 어디까지고 잘잘못을 구분해서 사과를 받고 또 명예회복을 하고 거기에 대한 정당한 합의를 보고 앞으로도 이 동북아 우리 발전을 위해서 한일이 협력하는 방법을 모색하자는 겁니다. 저희들 거에서. 그래서 저희들이 그 배경이나 이런 거는 지금 말씀드렸는데 거기 함축되어 있기 때문에 일본 시대에서 우리 한국민, 조선민족으로서는 어떠한 항거하거나 반대할 의무나 권한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일본이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 이거 어제도
NHK 방송국에서도 말씀한 대로 인터뷰할 때도 사실을 규명할 수 있는 거 그것만 말씀해 달라고 했어요. 언론에서도 기다 아니다. 사실은 사실대로 이렇다. 잘한 건 잘못한 거고 잘잘못을 가려서 사과할 건 사과하고 잘한 것은 자기네들이 우리가 더 추워줄 수 있고 서로가 협력해서 앞으로의 세계적인 발전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만들어 나가는데 일이 됐으면 하는 생각을 저희들 동지 내에서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회장님 고맙습니다. 그 다음으로 일제간점화 간전동원 피해 진상규명위원회 전 조사관을 하셨던 이세일 박사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제가 일본에 의한 한국인 포로감시원의 전시 동원과 전후 초인데 여기 포로감시원으로 갔던 분들이 현재 거의 대부분이 지금 이양내용 얘기가 조금 전에 화면으로 나왔지만 그분이 아직도 그나마 저런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거는 그 당시에 포로감시원으로 갔던 사람 중에서 제일 나이가 어린 분이었어요. 이양내용이. 그러니까 현재 포로감시원으로 갔던 사람 중에서 생존에 계신 분이 매우 적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5, 6년, 4, 5년 전까지는 그래도 몇 분이 국내에도 계셨는데 지금은 아마 몇 분 그나마 살아계신 분이 남아있지 않으실 거예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로 생존자분들은 연세가 많고 또 그 후손들은 현실적으로 이 문제에 크게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런 여유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처럼 이렇게 관심 있는 분들이 그렇게 없는 건데 이 포로감시원으로 인한 이 B급 전범의 문제는 사실은 매우 복잡한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사람들은 포로감시원조차도 친일파로 간주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이유가 결국은 어느 의미에서는 약간 포로감시원으로 간 사람들이 일제하에서는 그런 대로 교육을 조금 받은 사람들이 갔어요. 그러니까 아주 무학자들이 간 것이 아니라 대체로 지금으로 따지면 초등학교는 나온 사람들을 데려갔죠. 근데 이 포로감시원을 왜 그럼 일본이 일제가 한국이나 대만에서 모집을 해서 데려갔냐 하면 실제로 당시 2차 대전이 벌어졌을 때 일본 자체가 자기네들의 청장년들은 모두 병력으로 동원했기 때문에 실제로 물론 중일전쟁이 이미 1937년서부터 시작된 상황이고 해서 중국 본토에도 많은 병력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 병력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2차 대전을 치러야 됐을 상황이어서 병력 부족은 당연한 문제였죠. 그렇기 때문에 포로감시원이 그리고 애당초 일본군 자신이 2차 대전을 일으켜선 홍콩이나 싱가포르 쪽이나 인도네시아를 점령할 구상을 하고 병력을 파견했을 때 연합군 특히 예를 들어서 영국군이나 네덜란드군이 그렇게 총 한 방 안 쏘고 항복할 것이라고 예측하지는 않았죠. 왜냐하면 일본군의 일반적인 인식으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었던 거예요. 말하자면 싱가포르에 있던 영국군의 경우는 일본군이 마레이 반도를 통해서 내려오자 해안을 통해서 들어올 거로 예상했는데 반도를 통해서 내려오니까 총 한 방 안 쏘고 그냥 항복을 했죠. 전원이. 그렇죠? 네덜란드에서는 뭐냐면은 총을 몇 방 쏘는 척 하다가 다 항복해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개전하고 얼마 안 돼서 20몇만 명의 연합군 포로가 만들어졌는데, 그거는 애당초
그 일본군도 별로 기획을 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그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해 놓지는 않았죠. 그래서 긴급하게 1942년 5월에 한국하고 대만에서 포로감시원을 모집해서 데려간 거예요. 근데 그 한국에서 모집해 데려간 게 3,200명 좀 넘는 숫자인데 실제로는 그보다 조금 더 많은 인원을 선발을 했는데 조금 탈락을 하고 3,200여 명을 이제 데려갔죠. 근데 이미 전시에서 당시에 이 연합군의 잠수함이 그렇게 많이 출몰하지는 않았지만 실제로 그 위험도 있었기 때문에 대만을 통해서 일단 대만에서 거쳐서 베트남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이제 남양군도로 이동을 했는데 포로감시원으로 간 3,000여 명 중에서도 나중에 미군 잠수함이 공격으로 배로 이동하다가 침몰해서 죽은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건 왜 그랬냐면은 실제로 이 포로감시원이 한 군데에서만 있었던 게 아니고 태국에 있다가 또 인도네시아로 갔다가 또 인도네시아에서 다시 어디로 이렇게 이동을 꽤 했기 때문에 그 이동 과정에서 혹은 또 당시에는 또 이 연합군 포로를 일본 본토로도 이송을 해서 노동을 시켰기 때문에 그 과정, 이송 과정 이런 데서 이 포로감시원이 말하자면 배가 침몰해서 죽은 케이스도 많이 있죠. 가장 제가 이제 위원회에 있을 때 안타까웠던 사례 중에 하나는 1945년 8월 7일자 소인이 찍힌 엽서가 있었는데 피해자 자손이 제출하였는데 그 사람이 제출했던 다른 증거에는 우리 쪽 자료에서 보니까 큰아버지가 남양 포로감시원으로 갔던 기록은 나오는데 그 아버지에 대한 기록은 없었어요. 근데 아버지한테서 온 엽서가 있었는데 그 엽서의 내용을 일어로 돼 있었는데 이제 송신지를 거기 부대 번호를 가지고 추적을 하니까 목단강 지역이었어요. 그 목단강 지역에 1945년에 소위 갑자년생으로 지금 말하자면 그때 군인으로 갔던 거죠. 군인으로 갔는데 가서 거기서 편지를 보내는데 그 편지의 내용이 남양에 간 형에게서는 연락이 있습니까?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근데 그 형은 남양으로 포로감시원으로 갔는데 배로 이동하다가 침몰해서 죽었죠. 그랬고 이 동생은 목단강 전투에서 8월 7일 이후에 소련군이 침공하면서 목단강 전투에서 죽었어요. 물론 그 증거는 없죠. 그렇지만 그 편지와 그 당시에 목단강 지역에서의 전투 상황을 고려해 봤을 때는 살아남았을 확률이 꽤 별로 없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 당시 그 연대장 자체가 자폭해서 죽었으니까 그 정도로 거기 많은 사람이 죽었죠. 그래서 이제 그냥 말하자면 형제가 일제에 한 사람은 포로감시로 동원돼서 죽었고 한 사람은 이제 군인으로 가서 거기서 죽은 그런 케이스도 있었는데 이 포로감시원으로 이렇게 간 사람들은 일본이 이제 동원한 처음에 일본이 조선인한테 총을 줄 생각은 애정이 없었기 때문에 처음엔 다 군속으로 이제 동원을 해서 주로 노무자 아니면 이렇게 포로감시원 이런 형태로밖에는 동원을 안 했죠. 일본군에서 이제 군속으로 동원된 숫자는 꽤 돼요. 애당초. 그래서 해군 서령대 같은 데만으로도 수만 명이 동원됐으니까 물론 노무자로는 수십만 명 이상이 동원됐고 이 포로감시원을 군속으로서 동원했는데 애당초 일본 체제 이 군속 체제에서는 군속이 용인이라는 계급으로 데려갔어요. 이 용인은 사실은 일본 군 내에서 보면은
그 이등병보다도 이제 그 밑에, 그러니까 이등병의 명령을 받는 체제 수준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고원이라는 그 계급이 있어요. 용인에서 승진을 하면 고원인데, 고원이라는 거는 사실은 뭐 그게 큰 계급은 아닌데, 그래도 일단 고원이 되면은 말하자면은 이등병이나 일등병보다는 조금 나은 취급을 받는 그런 위치였던 걸로 간주돼요. 그래서 나중에 예를 들어서 영국군이 전범 재판을 할 때 전범 재판 기록을 보면은 용인은 그냥 가드로 표현했는데 고원은 가드 커맨더로 이제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영국군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일반 포로 감시원은 그냥 가드고 감시원이고 고원은 말하자면 가드 커맨더다. 이런 식의 이제 인식을 가졌던 모양인데, 문제는 이 전쟁이 끝나기 한 4, 5개월 전에 조선인 포로 감시원의 상당수가 고원으로 승진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B급 전범 전범 재판이 일어났을 때 고원으로 승진한 사람에 대한 처벌이 용인의 경우보다 더 처벌이 심했다는 거죠. 처벌 강도가.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는 일본군이 무슨 의도에서 과연 전쟁 말기에 포로감시원 용인으로 있던 사람들을 고원으로 승진시켰느냐, 전쟁 책임을 전가한 것이 아니냐, 포로 감시에 따른. 그러니까 왜 이 전범 재판의 근거는 이제 포츠담 선언 제10조인데, 말하자면 포츠담 선언에서 연합군은 자기네들 포로에 대한 학대를 철저하게 처벌하겠다고 선언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독일의 포로가 된 연합군의 경우에는 사망률이 한 4%에 불과했는데, 일본군의 포로가 된 연합군의 경우는 사망률이 한 27%가 됐어요. 그건 물론 이제 옛날에 활강의 달이나 이 영화를 보며 봐서도 알 수 있지만, 또 사진에도 봐서 알 수 있지만, 일본군의 보급 상태가 전쟁 후반부로 가면서 아주 안 좋았기 때문에, 물론 그 이유는 일본이 예를 들어 보급을 하려고 배를 띄우면 연합군 잠수함이 침몰을 시켜서 엄청난 일본군 함정들이 침몰됐기 때문에 실제로 보급이 거의 불가능한 지역도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말하자면 의약품이라든가 이런 것도. 그래서 연합군 병사들의 사진을 보면 마치 이쑤시개처럼 이렇게 가냘프게 말라간 인간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런 문제에다가 소위 태면철도 건설에 따른 노역인이 강제 노역 때문에 연합군이 상당히, 그리고 물론 이제 당시 말라리아라든가 이런 데 대한 적절한 치유도 없었고 해서 사실은 사망률이 많이 높았죠, 연합군이. 그런 문제 때문에 사실은 조선인 포로감시원이 거기에 대해 책임을 당한 건데, 그럼 예를 들어서 일본군이 애당초 포로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어떻게 처우할 것인가에 대한 인식이나 정책이나 이런 것을 제대로 갖췄냐면 그렇지도 않았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제네바 협정에는 가입을 했지만 비준은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전쟁이 일어나자 영미가 제네바 협정을 준수하기를 것을 요구하니까 준용은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실제로 포로감시원을 부산 서면에서 3개월 동안 교육을 시키면서 총검술이나 이런 거나 가르쳤지, 연합군 포로를 대할 때 어떤 형식으로 대해야 된다, 인간적으로 처우를 해야 된다, 이런 교육을 하기보다는 등치가 좋은 연합군 포로를 제대로 다루려면은 폭력밖에는 수단이 없다는 식으로밖에는 가르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그러한 걸로 인해서 조선인 포로감시, 물론 이제
간수와 죄수 차이라는 것도 그런 표현도 있지만 결국 뭐냐면 간수는 간수일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포로감시원도 어느 일면은 그런 면이 있었던 거죠. 예, 뭐, 연합군 포로들이 말을 안 듣거나 뭐 하면, 폭력을 사용했을 가능성도 물론 당연히 있겠죠. 근데 문제는 이제, 이런 것들이 처벌되는 그 과정에 문제점이 많이 있었던 거죠. 왜냐면은 우선 전쟁이 끝나자 그 당시 일본군은 8월 15일 날 항복을 했지만 실제로 연합군이 제대로 진주하는 데는 시간이 좀 걸렸어요. 특히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뭐 9월이 돼야 영국군이 좀 들어왔고 네덜란드군은 애당초 네덜란드 본토 자체가 독일군의 점령 상태였기 때문에 네덜란드가 인도네시아에 다시 어느 정도의 자리를 잡는 건 1946년 4월 5일이나 돼서 그게 가능했다는 거죠. 그런 지역도 문제였고, 또 물론 이제 뭐 싱가포르라든가 태국이라든가 이런 곳에도 영국군이 진주를 하고 했지만 진주해서 제대로 된 전범 처리를 하기 위한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지지가 않았어요. 우선 또 그 당시에 많은 연합군들이 공부 교환을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을 전범 재판에 포함을 해서 진주로 채택한 것이 아니고 이쪽에서 사진을 그쪽으로 보내가지고서 그걸로 확인을 시키고 거기에 따른 진술을 받고 이런 식으로 증거를 채택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통역이 없이 재판이 진행된 경우까지 있었어요. 그리고 영국 같은 경우에는 네덜란드도 그랬지만 뭐냐면 포로였던 사람이 재판장의 재판장이나 혹은 검사로 등장하기도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현대 법칙에 있어서 그러한 시스템에 의한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는 없었다는 거죠. 영국 재판 기록을 우리가 한 몇백 페이지 들여와서 좀 읽어봤고, 그 다음에 호주에서 벌어진 재판은 우리가 입수를 해서 전부 좀 들여다봤는데, 거기에 보면은 재판 과정에서 말하자면 감정적인 문제도 많이 드러나요. 그리고 우선 개인에 대한 확인조차, 신원 확인조차 불분명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전개되죠. 말하자면 연합군 포로들이 그 사람이 일본 이름을 정확하게 기억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별명으로들 많이 활용을 했죠. 킹콩이라든가 스네이크 아이라든가 그러니까 뱀눈이다 이거죠. 이런 식의 별명을 가지고 신원을 확인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과연 진짜 그 사람인지에 대해서 불분명한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당연히. 그리고 실제로 또 뭐냐면 연합군이 조선인 포로감시원을 일단 귀국선에 태웠다가 나중에 또 무슨 누가 마치야마가 무슨 짓을 했다 이러면 귀국선에서 연락을 해가지고서 야 거기 마치야마 탄 사람은 전부 되돌아와라. 그러면 이제 사람 포로감시원을 배에서 전부 모아가지고 마치야마 전부 나와라. 이런 식으로 해서 다시 되돌려가지고서 다시 조사를 하고 이런 식이었다는 거죠. 말하자면 정확하게 신원이 확인돼가지고 이런 것이 아니고 그런 어설프고 모호한 상태에서 범인 색출이 일어나고 또 그에 따라서 기소가 이루어지고 그랬기 때문에
그 많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었다는 거죠. 사실 B급 전범 연합군 자체의 그 B급 전범 재판 자체가 공정성을 가졌다고 절대로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물론 이제 일본도 초창기에는 그 문제가 많이 있었지만 나중에 이제 한 46년도에 들어가면서는 일본도 이제 그 연합군하고 교섭을 해가지고 변호사도 파견하고 또 통역도 파견하고 해서 어느 정도 그 자기네들 그 물론 왜냐하면은 거기에는 우리 한국인이나 대만인 포로감시원들도 있었지만 일본군 포로로 B급 전범에 그 기소된 사람이 훨씬 더 많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이제 재판에 그 변호하기 위해서 많이 파견을 했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뭐 그 재판 기록을 보면은 그 재판정에서 나오는 그 일반적인 내용들이 그렇게 신뢰할 수 있는 것들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증인이 채택된 것도 아니고 또 그 검사 측 증인만 있지 피고인 측 증인은 뭐 나오지도 않았고 그 신문도 제대로 되지 않은 부분도 있고 뭐 이래서 결국은 그 여러 가지 그 제가 한 그 사례 보면은 뭐 몇몇 가지 그런 사례들이 있는데 그 결국 그 중한 처벌 특히 이제 사형이나 이런 종신형을 받은 사람의 경우는 대부분이 그 포로 연합군 포로가 특정 연합군 포로의 사망이나 뭐 부상이나 이런 거하고 직접적으로 연관된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 대개 그런 경우가 벌어졌죠. 말하자면 그 특별하게 어떤 포로가 어떤 뭐 그 병으로 죽었다든가 뭐 그랬을 때 그 병의 원인이 그 말하자면 폭력에서 비롯된 것이다. 근데 그 사람이 누구다. 뭐 이런 식으로 지명이 된 경우에는 거의 이제 뭐 사형이나 종신형이 내려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사실은 운이 없는 사람이 걸려들었다는 그런 표현도 가능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그런 전범 문제가 그 포로감시원은 전후에 일반적으로 어떻게 그 귀국을 했냐면은 그 실제로는 많은 문제가 있었죠. 귀국하는데 그 뭐 각지에서 전쟁이 끝나자 그 한국인 포로감시원들이 그 조선인 인민 뭐 이런 회를 뭐 구성했는데 그게 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느냐 하면은 실제로 그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그 반둥 같은 데서는 그 전쟁이 끝난 뒤에는 인도네시아 독립군하고 영국군의 전투가 일어났기 때문에 실제로 그 반둥 지역은 전쟁이 끝나서 1946년 4월이 될 때까지도 안전한 장소가 아니었어요. 그 수라비아 같은 데서는 영국군 장성이 그 도중에 죽었고 그런 바람에 영국군이 대규모 보복 공격을 했기 때문에 실제로 그 인도네시아 독립군이 한 지역에서만 6천 명이 사망했는데 그런 전투 과정에서 일본군도 뭐 수백 명이 죽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이미 전쟁이 끝나고 그 조선인 포로감시원이 직결해서 어느 한 구역에 있었지만 그 사람들이 그런 상황에서 밖으로 나갈 수도 없었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던 거죠. 그 사람들이 귀국을 하게 되는 것도 뭐냐면은 인도네시아 그 지역의 전투 상황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또 그래서 영국군이 그 네덜란드 정부군한테 인도네시아를 넘긴 다음에 그 모든 포로감시원을 자카르타와 그 근교에 있는 그 글로독 형무소하고 그 찌피낭 형무소에다 수감을 했는데 그 수감할 때부터 사실은 이건 뭐 B급 전범만 수감한 게 아니고 애당초 인도네시아에 있던 모든 포로감시원을 형무소에다 가둬버린 거예요. 그건 왜 그러냐면 애당초 그 네덜란드군 자체가
일종의 뭐 복수심이 있었기 때문에 포로감시원 자체를 전부 경무소에 가두고 이제 심사를 시작한 거죠. 이게 1946년 5월에 이제 근로독하고 집빈항으로 들어갔는데 거기서 어떤 사람은 한 1년 2개월 정도 있었어요. 경무소에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전혀 재판도 받지 않고 어떤 그런 것도 없이 1년 2개월 있다가 결국 나중에 무혐의로 석방된 사람도 많이 있었는데 그때 집빈항 경무소 같은 데 있었던 사람으로 여기 한국으로 귀환해서 증언한 사람의 말에 의하면은 빵을 이렇게 기계로 썬 빵 한 조각을 함께 하나씩만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당시에 인도네시아 식량 사정이 그렇게 나쁘지도 않았을 텐데 그렇게밖에는 대우를 안 해준 거죠. 자기 자신이 증언한 사람이 자기 건강이 안 좋아서 사실 많이 문제가 있었는데 자기 동료가 그 당시 빵을 기계로 썰어서 맨 끝에 부분이 훨씬 이렇게 빵이 이렇게 위로 솟아오르니까 그쪽이 훨씬 양이 많았는데 그거를 포로들이 여기서 포로라는 건 포로 감시원이죠. 지금은 이제 포로가 된 거지. 번갈아서 일주일에 이렇게 해서 하면은 그 끝에 빵을 먹는 형태로 나눠서 먹었는데 자기 동료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몸이 안 좋다고 해서 그 뒷부분을 계속 자기한테 양보를 해서 자기가 살아서 왔다. 이런 지경이었으니까 말하자면 인도네시아에 있었던 한국인 포로감시원이 실제로 1년 2개월간 집빈항이나 근로도 형무소에 수감돼 있으면서 많은 고난을 겪은 거죠. 그리고 그나마 귀국한 사람들은 괜찮았지만 B급 전범으로 처벌당한 사람이 상당히 억울한 경우도 많다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실제로 일본군하고 전투가 많았던 미군이나 중국군에서 전범 처벌이 많았던 게 아니고 실제로는 전투가 거의 없었던 영국군하고 네덜란드군 그냥 항복했으니까 전투가 있을 게 없는데 이쪽에서 사실은 전범 피해나 사형자가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진짜 B급 전범 처형자의 상당수가 전쟁이 없었던 지역에서 나왔다는 거죠. 다시 말하자면 이것은 일종의 말하자면 승자의 보복에 가까운 그런 면이 특히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심했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런 면은 있죠. 뭐냐면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일본군이 점령에 들어갔을 때 민간인도 한 11만 명이 있었어요. 네덜란드 민간인. 그 민간인도 전부 수용소에 수용했기 때문에 그로 인한 여러 문제들이 있긴 했었죠. 물론 이제 네덜란드 분여자를 위안부로 동원한 케이스도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전범 재판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그런 여러 복합적인 문제 때문에 한국인 포로감시원으로서 사형당한 사람이 네덜란드군에서도 여러 명이 나온 거죠. 아마 네덜란드군이 6명인가 그럴 거예요. 좀 말하자면 오히려 다른 지역보다 더 많은 거죠. 실제로는 전투라는 건 거의 없었던 지역인데, 그러니까 이런 점으로 저는 이런 봤을 때 한국인 포로감시원이 사실은 사형당할 만한 그런 행동을 했느냐 하는 거는 약간 의심스러운 면이 있어요. 근데 당시에 재판이 국제법에 대해서 포로감시원들이 알 수도 없었고 또 그런 무지라든가 또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그런 결과를 빚었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일본으로 귀환해가지고서 그 다음에 스가모 형무소에 있을 때 스가모 형무소에서 석방을 요구했지만 일본 최고재판소는 형을 받을 때 일본인이었기 때문에 지금 석방할 수 없다. 왜냐하면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이후로 그 전범에 대한 그 관할권이 일본 정부로 넘어갔는데도 그 일본 정부가 그 석방을 하질 않았어요. 그게 상당히 꽤 오랫동안 억류하고 있었죠. 1958년인가에 마지막에 다 나왔으니까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이 체결된 이후에도 상당 기간을 억류했다는 얘기죠. 트가모 형무소에. 그러니까 그리고 석방하면서도 뭔가 도쿄 시내를 통과할 수 있는 전철표 정도밖에 주지 않았다니까, 그 돈 정도밖에 주지 않았다니까, 사실 일본 정부가, 조선인 포로감시원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워준 것은 없다고 봐야 되겠죠. 일본이 그 전후에 그 원어법이나 응급법을 체계를 세워서 군인 군속에 대한 그 보상을 실시하고 지금까지도 사실 많이 실시해 왔는데, 한국인은 완전히 배제됐죠. 거기에서. 그러니까 비스킷 전범에 관해서 꾸준히 그런 보상을 요구하는 거는 결국은 뭐냐면 한국인 포로감시원이나 그 비스킷 전범인 사람들의 경우는 말하자면 일본은 일본대로 책임 회피라고 한국 정부는 자기네들은 전혀 관할이 아니다는 식으로 지금까지 나온 셈이 돼버린 거죠. 말하자면 포로감시원으로 갔다가 한국으로 귀환한 사람들이 1950년대에는 무슨 이제 회를 결성해서 좀 활동을 했는데 그것도 한 60년대 들어서는 흐지부지 되고 그 뒤에는 완전히 없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포로감시원 출신으로 사회적으로 그렇게 뛰어나게 그랬던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실제로는 지금 남아있는 것이라고 해봐야 몇몇 수기 정도, 그다음에 생존자를 통한 그런 정도밖에는 사실은 남아있지 않아요. 그리고 B급 전범으로 국내에 귀환한 사람들은 거의 우리 이 위원회가 출발했을 때조차 거의 생존한 자가 사람이 없었어요. 한 두세 명인데 거의 반신불수 형태였기 때문에 말하자면 어떤 조치를 하는데도 별 그게 되질 않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일본에 그냥 남았던 분들이 오히려 활동이 좀 있었죠. 그런데 그분들도 지금은 거의 대부분 돌아가시고 연세가 그래서 이양내용이 그나마 아주 어린 나이에 갔기 때문에 아직도 저 정도 유지를 하고 계시지 대부분이 이제 돌아가셨죠. 워낙 오래된 얘기고 그러니까 이제 와서 이거를 후손들이 해야 되는데 후손들이 지금 그렇게 많이 이게 활동적이지 않은 게 사실은 어쩔 수 없는 문제라고 할 수밖에 없겠죠. 네, 이상입니다. 아주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 전분 재판까지 구체적인 사례로 잘 알기 쉬웠던 그런 좋은 설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으로 일본 돈진회 자신은 아니고 돈진회를 갖다가 지원하는 응원하는 모임의 간사로서 아리미츠 켄 씨 일본에서 오셨기 때문에 말씀 듣겠습니다. 이야기를 일본말을 하기 때문에 제가 통역을 하겠습니다.お願いします。それでは私戦後保障ネットワークという日本の市民団体の代表をしています有光健ですが、一応日本側の支援者を代表する形で少しコメントさせていただきます。 일본에서 전후 보상 네트워크라는 시민단체 대표를 맡고 있는 아리미츠인데요. 이 돈진회를 갖다가 지원하는 그런 입장에서 대표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まずもってですね、私どもとしてはやはりこれは韓国の皆さんにお詫びをしなければいけないなというふうに感じております。
맨 먼저 이 문제는 저는 일본 사람으로서 한국 분들에게 사과를 해야 된다고 맨 먼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本来はこれは日本の裁判所で解決をする、あるいは日本の国会で解決をすべき問題であったというふうに考えています。 본래 이 문제는 일본의 법원 재판소 아니면 국회에서 해결을 마쳐야 되는 그런 일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で、皆さんに日本語の簡単なこの問題についての経過という年譜をお配りをしていますが、日本ではですね、この BC 級のケースは、特に同心会のイ・ハンネ会長がもうずっと戦後長い間、半世紀以上にわたって国会あるいは日本政府に対して働きかけをやってまいりました。 여기에 간단한 연표가 써 있는데 일본에서는 아까 맨 처음에 비데오로서 인사하신 이한내 회장님이 1950년대부터 활발하게 활동하고 한 반세기 이상 일본 국회라든지 정부를 대상으로 해서 꾸준히 활동해 왔습니다. で、裁判としてはですね、韓国国籍の BC 級戦犯の方が起こした裁判は2つあります。それから台湾の元 BC 級戦犯が起こした裁判ももう一つありましたが、いずれもですね、最高裁まで行って請求は認められずに敗訴しています。 일본 국내 재판은 한국 사람이 한국 국적을 갖고 있는 사람이 2건, 대만 그쪽 사람이 1건 제소를 했지만도 모두 일본의 최고 재판소 한국의 대법원에 해당하지만도 거기까지 가서 모두 다 패소하고 있습니다. で、同心会が起こした裁判は1991年の11月に東京地裁に提訴しまして、で98年に東京高裁で判決が出て、それから99年に最高裁で棄却をされていますが、請求としては棄却をされたんですが、一審二審ではかなり強くですね、立法を促すという不言のついた判決だったわけです。 일본의 donjin회에서는 1991년 12월 달에 동경 지방 재판소에 제소를 했고, 그래서 패소한 이후 1998년 동경 고등재판소에서도 기각을 당하고 99년 12월 달에 최고재판소에서 전국 기각을 당하지만도 그 판결 안에서는 1심, 2심 모두 부원이 붙여 있어서 그 부원 속에서 아주 강하게 입법화를 갖다 촉진해야 된다. 그런 내용이 부원으로 붙여졌습니다. それでですね、2000年を過ぎてから、国会の方に、立法府に立法を求める運動をずっとやってきまして、実際に2008年の5月に、これ当時、野党だった民主党が衆議院にこの問題を解決をするための法案を提出をしました。 2000년대부터 일본 국회에 그러니까 입법화를 갖다가 추진시키는 운동을 계속 해왔고요. 일본 민주당이 야당이었던 2008년 5월 달에 중의원에 특정 연합국 재판 피구금자 등에 대한 특별급부금의 지급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했습니다. ところがですね、政権交代がその後あってですね、これはその民主党政権になったので、当然この法案は成立するものというふうに私どもは期待をしていたんですが、残念ながら、その後、提出もできないまま、今日に至っています。 그 후 일본의 정권 교대가 있어가지고 이 문제를 갖다가 가장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고 있었던 민주당이 정권을 잡았기 때문에 우리들의 기대는 컸는데 결국은 국회에서는 채택되지도 않고 지금 제출도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それでですね、立法を求めるための活動はなおずっと継続をして、自民党
から共産党野党まで全部やってますが、その時にですね、時々特に自民党の国会議員の方たちから、韓国政府はこの問題についてどういう見解なのか、どういう態度を取っているのかということを、尋ねられます。で、それに対して私たちはもう一つはっきりした答えを、返すことができてなかったんです。 그래서 입법 활동은 지금도 계속하고 있고요. 정권을 잡고 있는 자민당, 국민연당부터 일본 공산당까지 여러 가지 설득을 위원들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가끔 그 자민당 위원들부터 그 질문을 받습니다. 한국 정부는 어떤 입장이냐고. 그래서 그에 대해서 우리들도 궁금해가지고 바로 제대로 답변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それでもう一回ですね、この問題についてのその韓国政府の立場、それからこれまでやってきた行動というのはどういうものだったのかというのを洗い直し始めたんですが、先ほどチャンマイク弁護士から報告があったように、2005年に韓国政府が公開をした日韓会談の議事録ですね。で、その中に、この1952年の第29回の予備会談で、韓国側ではなくて日本側が別途に研究をしましょうということを提案をして、韓国側がそれに応じたということを初めて知ったわけですね。그래서 한국 정부가 어떤 입장을 취해왔고요, 어떤 행동을 해왔는지 그런 것을 갖다가 점검을 하고 싶었던데. 한국 정부가 2005년에 한일회담 문서를 공개함으로써 그 속에서 1952년 4월달에 있었던 제29회 예비회담에서 한국 정부 말고 일본 정부부터 이 문제를 꺼내가지고 이 문제는 한일회담에 위조를 삼지 않고 별도로 인원을 하자. 그런 식으로 일본 측부터 제안이 있었고 그에 대해서 한국 측이 알겠다고 응했다. 그런 기록을 갖다가 처음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で、したがって、日韓会談の議題にこの問題が上ってなかったということで非常にもう明白なんですが、ところが日本政府としては、この同心会の要求に対して1965年の日韓会談が終わった後、請求権協定が成立した後、一括解決しているということで、一切対応をしないという態度になってきてました。それでこれはおかしいんじゃないかという話になってきたわけです。 그래서 1965년 한일협정 국교 정상화 될 때까지 한일회담에 위제로 올라가지 않았다는 것이 증명되었기 때문에 우리 돈진회로서는 이상하다고 일본 정부한테 여러 가지 문의를 하고 있는데 일본 정부는 계속 65년에 다 마쳤다. 모든 문제가 함께 일괄 해결되었다고 전혀 성의 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습니다. もし韓国側の日韓会談の文書公開があと10年早ければ、この日本でやっていた裁判の結果にもですね、影響を与えたという可能性が大いになります。 지금 되어가지고 아주 아쉽게 유감스럽게 느끼는 것은 한국 정부가 2005년에 공개를 했었는데 2005년 말고 또 10년 일찍이 1995년에 만약에 공개하고 있었더라면 우리가 그 내용을 재판 속에서 활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재판에 승소되는 그런 요지가 있었지 않을까 그런 것을 생각하면 아주 안타깝습니다. で、この文書公開については、日本でもですね、裁判をやって、今、司会をして通訳をしてくださっている、イ・ヤンスさんとか、それから、同心会の会長のイ・ハンネさんも原告になって裁判をやりましたが、残念ながら、日本の外務省はこの BC 級に関する、特にこの1952年の2月の第29回の予備会談のところの、議事録は、未だに公開をしていません。 그래서 저 돈진회 이한내 회장님도 원고가 되어가지고 일본 정부를 대상으로 상대로 한일회담 문서를 공개시키는 재판을 3차례에 걸쳐 했었고 일본 정부한테 연만적 되는 문서를 공개를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이 비식급 정보원에 대해서 언급된 그 예비회담 문서에 대해서는 문서 자체를 갖다가 공개 안 하고 있습니다.
それでですね、今年になって、韓国同心会と同心会の会長の名前で、外交部に対して、韓国政府の外交部に対して、この問題は一体どうなっているのかということで、質問状を2回出しましたが、いずれも非常に曖昧な回答で、到底納得できないということになりました。 그래서 올해 들어서서 일본 던진회하고 한국 던진회가 공동으로 한국 외교부한테 이 문제가 어떻게 되고 있는가 그 질문장을 두 차례에 걸쳐서 보냈는데 그에 대한 답변이라는 것이 도저히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성의가 있는 답변이 아니었습니다. で、韓国で裁判を起こすということについては相当ためらいがありました。 일본 정부한테 책임이 있는데 왜 한국 정부를 대상으로 재판을 하느냐 그거에 대해서는 아주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 고민이 있었고 많이 주저했습니다. この BC 級のですね、この戦犯にされた方々の裁判が行われたのは、つまり1945年からですね、だいたい47年ぐらいですね。今日、今出席をしていらっしゃいます、カンドンさんのお父さんが死刑執行されたのは1946年の1月の22日です。 이 BC급 전범들이 그 제2차 세계대전 직후에 그 전쟁 범죄자라서 처형이나 재판이 이루어진 것은 대부분이 1945년부터 47년 사이의 이야기였고요. 오늘 참석하고 계시는 간동원 씨의 아버님은 1946년 1월 22일 날에 처형당했습니다. で今日、もう、お一方出席をしてくださっている、原告のパク・プンジャさんのお父様が処刑されたのも1947年です。 그리고 또 한 분, 오늘 참석하고 계시는 박분자님의 그 아버님이 처형당한 것도 1947년 이야기입니다. で、同心会の会長のイ・ハンネ氏が、判決を受けたのも1947年の3月です。 던진회 회장의 일본 던진회 회장 이한내 씨가 판결을 받았던 선고 날짜도 1947년 3월 달입니다. 大韓民国が成立をしたのが1948年の8月ですから、この国ができる前の話なんで、そもそもそのことについて、韓国で裁判をするということが妥当なのかどうなのか、これはちょっと関係ないんじゃないかという議論も当然あるわけで、そういうことを含めて、その韓国政府の責任を追及するということに関しては相当、イ・ハンネ会長も含めて、ためられていますが、逡巡するところがありました。 하여튼 1947년에 다 판결이 나왔는데 대한민국은 1948년 8월 달에 그 국가가 설립하기 때문에 한국 정부의 그 책임을 갖다가 따지는 게 타당한가 어떤가 인원이 많이 있었고 이한내 회장님을 비롯해서 많이 그 주저했습니다. で、しかしながらですね、先ほど申し上げたように、1952年の予備会談で、この問題が、棚上げされたといいますか、先送りされて、その後何にも行われてないということは事実ですし、それから被害者を抱える被害国として、被害当事者の人権を守るということは、これ当然のことですから、時間は経ちすぎていますけれども、やはりこれは、きちっとこの点については韓国の憲法裁判所の見解を正そうというふうな結論になりました。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952년에 한일 회담의 예비 회담에서 그런 위제가 있었다는 것이 밝혀졌고요. 그 사실이 증명되었고 그 후에 한 50년 가까이 한국 정부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또 그러한 피해자들이 한국 국내에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당사자들의 자기 나라 국민 대한민국 국민을 갖다가 보호하는 책임을 인권을 갖다가 유린하는 자기 나라 국민을 보호하는 책임을 갖다가 게으리고 소홀히 해온 거 아니냐 그런 의견들이 다 모여져서 이번에 헌법재판소에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で、そもそもですね、日本が韓国あるいは朝鮮半島を植民地としていなければ、併合していなければ、このようなことは起きてなかったはずですし、あのような戦争ですね、大変無謀な、誤った戦争を起こしていなければ、こういうことは起きてなかったわけですから、日本の国家責任というのは、私は確実に存在すると思います。 본래 일본이 한반도를 갖다가 식민지로 병합을 안 했다면 이런 문제는 생기지 않았고, 또한 1941년 무모한 전쟁을 일으키지 않았으면 또 이런 문제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확실히 일본 국가에게는 이 국가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で、そのことに対する歴史的な責任、政治的な責任、道義的な責任、すべて、現在も存在をしていると思いますが、残念ながら冒頭申し上げたようにですね、日本の司法府で、あるいは立法府で、この問題が解決ができてないがために、韓国の裁判所に、この問題についての、協力をですね、お願いをしなければいけないということに関しては大変申し訳ないと思っておりますし、そのために、韓国の優秀な弁護士を煩わせることになったということについても大変申し訳ないと思っております。 하여튼 그러한 의미에서 일본 정부에게 역사적으로, 정치적으로, 도의적으로 책임이 현재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본의 사법부, 입법부에서는 해결하지 못하고 한국 정부의 힘을 빌려야 하는 그런 식으로 헌법 재판소에 청구할 수밖에 없어진 그런 상황에 대해서 진짜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한국의 우수한 변호사의 패를 끼치게 돼가지고 진짜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で、韓国の裁判官、それから韓国の社会の方々、それから国会議員の方含めて、この問題について理解をして、そして、少しでも早く解決できるようにですね、動いていただければ、ご協力いただければ大変ありがたいと思います。以上です。 이 문제가 하루빨리 해결되도록 한국의 재판관님, 또 한국 사회, 또 한국의 국회의원들, 그런 분들의 그 이해를 받고 하루빨리 이 문제가 적극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대충 시간이 아직 있기는 있는데, 만약에 여기 언론계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만약에 누구한테 질문이 있으면 질문을 받고 답변을 하는 시간적인 여유는 있는데, 질문이 있으면 손 들어주시고, 별로 질문이 없으면, 못 나갔다 놓으시면. そうですね。はいはい。いえ。そうやって今話してた。그러면 질문보다 박분자 선생님 원고의 한 사람으로서 한마디 말씀 듣고 싶다는 그런 신문 기자의 부탁도 있기 때문에 한마디 뭔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뭐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그저 이 자리에 참석해서 여러분의 하는 말씀을 듣고 그저 지켜보는 것밖에 없습니다. 저는 아버지에 대해서 아무것도 아는 게 없어요. 얼굴도 모르고 아버지라는 단어를 한마디도 불러본 적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아버지에 대한 기억은 아무것도 없이 어른들로부터 이야기만 들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에 대한 미련과 때로는 어리석음과 분노와 모든 것이 복합되어 있습니다. 왜 우리 아버지는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이 어리석게도 군 속에 지원했는지
그것이 의심스럽고 옛날에 제가 할아버지한테 그랬어요. 우리 아버지는 정말 바보다고. 그만큼 배워서 일본 가서 유학까지 하면서 무엇이 부족해서 일본군에 더구나 군속에 지원했느냐고.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정말 바보다고. 제가 할아버지한테 그랬어요. 그랬더니 할아버지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사람은 죽고 사는 거는 하늘의 뜻이다. 네 운명이 이러하니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고요. 그래서 저는 할아버지 그 말씀대로 남을 원망하지도 미워하지도 그저 남한테 그냥 하고 다투는 일조차도 싫어합니다. 저는. 그래서 가능한 좀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내가 이렇게 말을 하면은 그 사람들한테 상처가 되겠지. 그런 생각이 먼저 들면서 내 스스로 자신을 달리면서 여지껏 살아왔습니다. 그러니 아버지에 대한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일본 정부의 선처만 바랄 뿐입니다. 그저 과거를 직시하고 현재를 잘 보듬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입니다. 그거요. 따로 무슨 질문이 있겠습니까? 앞에 세 분 또 한마디 보충할 거 있습니까? 별로 없습니까? 권동훈 회장님 한마디 보충할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고맙다는 말씀. 예. 그러면 지금의 여러분들한테 고맙다는 돈쟁회 회장님의 말씀으로 이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